99%라는 수치는 좀 이상하지 않아?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은 쉽게 요격되도록 설계됐다.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버지, 비상이에요, 지금. 완전 비상. 이미 주말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는 긴급한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 드론과 또 탄도 미사일 등을 이용한 공습을 전격 감행했는데요.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 지 약 12일 정도가 됐죠. 지난주에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면 유가가 순식간에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유가도 오르고 또 달러 가치도 오르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보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좀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좀 성급하지? 일단 이란은 복수할 수밖에 없었어. 특히 이슬람 경전 꾸란에 기반한 율법 샤리아에 명시되어 있는 키사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한번 들어본 적 있지? 네. 이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이 키사스 원칙에 충실한 편이거든. 앞서 이란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도 이 원칙을 지킨 적이 있어. 지난 2020년이었지? 존경받는 군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미국의 드론, 그러니까 무인 폭격기의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하자 5일 만에 이라크 내 공군기지를 폭격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키사스 원칙이라는 거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면 절대 또 양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 타격할 거라는 예고까지 그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다, 좀 이상하지 않니? 어떻게 이란에서 날아갔던 이 비행물체의 99%가 몽땅 요격당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그 99%라는 수치는 좀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뭐 이거 요격하세요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란의 드론이 날아가는 게 생중계되기도 했어. 그러니까요. 좀 특이했던 게 그 이란의 드론이 이스라엘에 도달하는 데까지 앞으로 서너 시간 정도가 걸릴 거라는 보도가 새벽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 거면 오기 전에 터트려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대부분 이게 미사일이 날아간 게 아니고 드론이 날아갔다라는 점이에요. 이 드론은 요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미사일보다. 그럼 느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아빠 생각인데 이 공격하겠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주고 공격을 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은 하긴 했지만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려주고 나서 손쉽게 요격할 수 있는 좀 질적으로 낮은 공격 수단으로만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야. 사용된 어떤 무기들이나 아니면은 뭐 48시간 내에 공격할 거다라는 그런 언론 같은 보도를 보면은 아버지 말씀이 그 이상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키사스 원칙에 따라서 받은 만큼 주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선을 지키는 공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아버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미국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모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은 쉽게 요격되도록 설계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다음 단계는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적 군사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방이 이스라엘에게 더는 이란을 공격하지 말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할 거고, 그 설득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 중동 정쟁의 확전 여부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란도 이미 더 이상의 보복 공격은 없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란 역시 확전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저는 이제 좀 장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새벽에 뉴스를 보고 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까지 크게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주말에 있었던 뉴스니까 월요일엔 월요일 좀 빠질? 시초가부터 좀 빠지지 않겠니? 근데 얼마 전 이란이 미국에게 보복 공격을 했을 때도 이젠 뭐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었어.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단 말이지. 미국도 전쟁을 그 당시 원하지 않았었고 또 폭격을 넌지시 알려줌으로써 미국인의 인명 피해가 없었거든. 이번 폭격에서도 소년 하나가 좀 많이 다쳤다 뭐 그런 보도 내용이 있긴 한데 죽은 사람은 아직 없었으니까 진짜 미국의 설득이 얼마나 잘 먹힐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물론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조금 예측이 안 되는 극우주의자야. 특히 자신을 향하는 내부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란을 고의로 끌어들였을지도 모를 일이지. 이란이랑 이스라엘
해결할 문제는 또 네타냐후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아직은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급격하게 또 이 뉴스로 바뀐 거잖아요. 그만큼 계속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CPI랑 PPI 이 두 개의 물가 지표가 또 지난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죠. 우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0.4% 상승했어요. 각각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상회한 거죠. 그렇지. 3월의 물가 상승은 대체적으로 뭐 가솔린 가격 그리고 주거비가 절반 이상을 견인했는데 휘발유 가격의 월 평균 소매 가격이 7.45% 상승하면서 CPI를 끌어올렸다지만 에너지 가격 지수는 정작 전월 대비 1.13% 상승에 그쳤어. 그러면 이번 물가 상승의 주범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유가 급등 때문은 아니었다는 말인 거네요. 그렇지. 유가 급등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메디컬 케어, 그리고 개인 서비스 항목이 슈퍼코어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어. 아까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0.4%라고 했었잖아.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로만 무려 0.11%포인트를 상승시켰거든. 그러면 전체 물가 상승 폭의 약 28% 정도를 그 두 개 항목이 끌어올렸다라는 말인 그렇지. 거잖아요. 또 슈퍼코어 CPI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라고 하지. 근데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5%였어. 지난 2월에 기록했던 0.47%의 재차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슈퍼코어 CPI 상승률 0.33%에 비해서도 조금 더 속도가 가속화된 거야. 그 바람에 그 페드워치 기준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80%를 넘어섰고요. 7월 금리 동결 확률은 50%대, 그리고 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 FOMC,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2025년 1월로 굉장히 크게 후퇴했어요. 3월 CPI 쇼크로 인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였던 기대치가 1에서 2회 금리 인하로 컨센서스가 크게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수가 지표 두 개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했었잖아. 바로 그 다음날에 발표된 PPI는 어땠어? 이 CPI랑은 또 다르게 굉장히 온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미국 노동부는 3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3%를 밑돈 수준이었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상승인데 2%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건 이제 디플레. 디플레를 걱정을 해야 되거든. 때문에 적어도 PPI만큼은 연준의 목표치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외에도 뭐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2월의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CPI는 쇼크 수준이었고 이어서 나온 PPI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신호를 따라가야 될까요? 너무 다른데. 둘 다 참조를 해야 되지 않겠니? 다만 CPI보다는 PPI가 선행성을 갖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돼. 선행성을 가졌다는 말은 뭐야? 결국은 쇼크 수준의 수치를 발표했던 CPI도 PPI를 따라서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거야. 게다가 앞에서 말했던 슈퍼코어 CPI 항목들은 금리 인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돼. 그러면 이 금리 수준이 높더라도 딱히 영향을 받지 않고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그 말은 뭐야? 결국은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봐야 슈퍼코어 항목의 물가는 잡기가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금리를 이렇게 높게 부여잡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슈퍼코어 항목들 때문에 경제를 망치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움직이지 않는 슈퍼코어 항목을 좀 내버려 두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라도 살리거나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빠가 파월이라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것 뭐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후자지. 그쵸? 이유를 말해줄까? 첫째는 일단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CPI가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 아까? PC죠. 그렇지. PC 가격 지수지. 그것도 그냥 가격 지수가 아니고 핵심 PC 가격 지수야. 이건 지난 2월 지표에서 2.45%까지 하락했었고 추세적으로도 완만한 하락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한두 번의 CPI가 쇼크 수준의 숫자를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 다음으로는 최근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파월이 뭐라고 그랬었어? 물가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긴 하겠지만 고용시장에서 악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면 그 아까 말했었던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그런 항목들이 현재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식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면 이 연준 위원들이 결국에는 고용 시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간단히 말해서 쇼크 수준의 CPI가 발표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그렇지. 아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있다면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있겠지? 이 소매 판매의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4% 증가로 지난 2월의 0.6% 증가보다 좀 더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실제로 소비 경기를 주간 단위로 추적하는 리테일 트래픽 지수는 3월 중 전년 대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4월 첫 주에는 이례적인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다만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증가율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미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소매 판매의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3월 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148만 대로 전월 대비 16%나 증가를 했었거든. 그럼 이것도 호재 한계, 악재 한계인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소매 판매는 대략 중립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 중립이 제일 좋은 건가요? 사실 중립이 제일 좋지. 최근 수개월 동안 소매 판매하고 주가 흐름은 오히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졌었거든. 소매 판매가 좋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소매 판매가 나빠지면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 이번엔 특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지난주 CPI에 이어서 소매 판매마저 강건하게 발표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변하겠죠? 그렇지. 오히려 그러니까 인하를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너무 위축된 숫자가 나오면 또 어떻게 써?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또 인식을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딱 중립적인 수이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자, 이제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었지. 중국 경기 개선 여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다고 그랬어? 동행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렇지.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중국의 동행 지표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야. 이번 주에는 중국의 1분기 GDP, 그리고 3월 소매 판매, 실업률,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주택 가격 지수, 산업 생산 등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지난 1월, 2월 달에 발표됐던 동행 지표에서 소비 부진이 좀 보이긴 했는데 최근 차이신 PMI 등 주요 제조업 지표들에게서는 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혹은 부합되는 모습이 지속됐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을 포함한 투자 지표의 동반 개선 흐름이 전망되고 있어. 특히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야. 4월 16일에 발표될 1분기 중국 GDP는 전년 대비 4.6%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에 불과하기도 했고 또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큰 폭으로 하회했어요.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나 하락을 해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5% 하락보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그 말은 뭐야?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늘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또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수차례 경고했던 것처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과잉 생산 문제. 이것도 중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대략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 증가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연간으로는 대략 4.5%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 중국 쪽은 계속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날 1월에서 3월 중국의 부동산 투자도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9.2%나 감소를 할 전망이라고 해요. 중국 부동산 문제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최근 광저우시가 상업용 아파트의 신규 프로젝트 승인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또 주요 디벨로퍼 중에 하나인 스마오에 대한 중국 국유은행의 청산 청원까지 있었죠. 그래, 뭐 지급준비율이라든지 LPR 5년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서 아주 조그만 유의미한 반등의 기미조차 없었다라는 점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야. 뭐 특히나 미국의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생기게 되면 중국 부동산에는 새로운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게다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이스라엘이겠죠. 그렇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유가는 올라가게 되고, 유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 인하의 시기를 더 늦출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지출하는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 아무래도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세계적으로 중동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4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ASML은 그 다음 날인 4월 17일, 넷플릭스랑 TSMC의 실적은 4월 18일에 공개 예정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TSMC의 실적이 중요해. 왜 그러냐면 AI 칩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근데 3월에 매출이 34% 상승을 했잖아요. 이 점을 감안을 한다면 1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미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다 발표됐고, 더 중요한 PC 가격 지수는 4월 달도 말이 되어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오로지 기업들의 실적에만 집중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 기업의 실적을 조금 더 주시해서 보고 또 중동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 네, 가세요, 이제. 마지막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